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먼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이재우님, 김선태님, 최용원님, 김영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니 힘이 납니다. 오늘은 고죽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니까 문득 6.25 생각이 나네요. 가족과 헤어져 내려온 피난민의 상당수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죠. 비슷한 사례가 백제사에도 보입니다. 바지 저고리에 옷자락에 매달리며 우는 애들을 내비두고 왔어라. 엄마가 없는데도. 일본 만엽집, 만요슈라고 그러죠. 만엽집에 실려있던 이 시를 읽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왜나라는 친정국가인 백제를 돕기 위해서 총 2만 7천 명의 구원군을 2차에 걸쳐 파병을 했으나 주유성 결전에서 나당 연합군에 패하자 이를 전해 들은 왜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통탄했던 것으로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유성이 떨어졌으니 어찌해 볼 도리가 없구나. 백제 이름이 오늘로써 끊어졌다. 조상묘가 있는 곳에 어찌 다시 가볼 수가 있겠는가? 왜나라 사람이라지만은 사실은 백제 출신이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대목인데, 어쨌든 백제 패망 후에는 더 많은 백제인이 왜나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 서기에 기록된 공식 숫자만 3,100명으로 침몰되지 않은 왜나라 병선을 타고 집단적으로 건너간 이들 상층부 외에 개별 단위로 어선이나 쪽배 같은 걸 타고 왜나라로 흘러들어간 백제 평민의 숫자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왜나라로 건너가기에까지의 경로는 비참했죠. 도중에 살해되거나 굶주려 쓰러지거나 병들어 죽거나 또 한정된 배에 오르기 위해 울며 매달리는 아이들을 떼어버린 경우도 있었던 모양인데, 앞에 소개한 시가 바로 그런 슬픔을 노래했던 거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상나라의 패망 때도 일어났습니다. 상나라 주왕에 의해 옥에 갇혔던 기자는 역성혁명을 일으킨 주나라 무왕에 의해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기자를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는 주나라 무왕에게 홍범구주라는 정치도덕의 9가지 법칙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는 했지만 정작 신하가 되는 건 거절을 했어요. 기자는 은허를 지나가다가 상나라의 궁전이 무너진 자리에 벼와 기장이 자라고 있는 풍경을 보자 너무도 가슴이 아파 통곡을 하고 싶었지만은 차마 그러질 못하고 대신 맥수가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보리 이삭 무성하고 벼와 기장 기름진데 저 교활한 철부지는 나와 사이 안 좋았네. 철부지란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상나라의 마지막 주왕을 가리킨 건데,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던 상나라 백성들은 이 노래를 듣자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사마천의 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는 주나라 무왕이 은허에 이르자 상나라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마치 주나라 정보를 반긴 것처럼 써놓았지만은 그게 사실이었다면
기자의 노래를 듣고 울었겠어요. 백성들은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기자에게로 모여들었고, 기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 유민을 이끌고 상나라를 떠났다는 옛 기록들이 보입니다. 남자는 등에 짐을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인 남부 여대의 긴 행렬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고죽국의 위치. 1930년대 은어 발굴을 총지휘한 중국의 고고학자 부사녀는 상나라의 흥함이야 동북쪽에서 온 거지만 상나라가 망한 뒤엔 동북쪽으로 돌아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동북쪽은 어디를 가리킨 걸까요? 상나라 서울인 은허에서 동북쪽이면 적봉 부근인데 거기엔 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네, 간혹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죽국이라고. 옛날 학교 교과서에는 백이숙제 이야기가 실려 있었는데 주나라 녹을 먹기 싫다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먹다가 죽었다는 그 백이숙제가 바로 고죽국 사람이에요. 사실은 왕자들이었죠. 고죽국? 거기가 대체 어딘가요? 어떤 나라인가요? 문헌을 뒤지다 보니까 구당서에 고구려 땅은 본래 고죽국으로 주나라 때 기자를 책봉했던 곳인데 한나라 때는 3군으로 나누었고 진나라 때는 요동군에 통합했다. 라는 구절이 보이고 이 같은 내용이 북사, 수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에도 실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고구려 땅이 고죽국이었다고요? 그럼 수천 명의 유민을 이끌고 기자가 향했던 곳이 나중에 고구려 땅이 되는 고죽국이었다는 건가? 왜 거기로 갔지? 고고학자 부사년의 말에 힌트가 있어요. 상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곳에 살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상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다 나라를 잃게 되니까 자기 선조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던 거죠. 중국 사회과학원의 어떤 연구원이 쓴 글을 보니까 최근에 중국 역사상 존속기간이 가장 긴 왕조라 하면 일반인이 떠올리는 건 800년 누린 주나라 왕조다. 그러나 실제론 주나라보다 존속기간이 훨씬 긴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고죽국이었다. 라는 그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오래 존속한 나라였다는 점은 맞지만 동이족의 나라를 슬쩍 화하족의 역사에 집어넣은 건 좀 눈에 거슬리더군요. 상나라 시조는 간적이 제비알을 먹고 나왔다는 그 설인데 그의 손자 상토가 부족을 이끌고 남하했던 것은 그 살고 있던 지역의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던 까닭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끌고 내려간 부족은 산동 및 하남 일대에 살고 있던 동이족과 힘을 합쳐서 상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기원전 1600년경이에요. 그런데 다 상토를 따라갔던 게 아닙니다. 상당수는 잔류를 했었죠. 그들도 추위를 피해 따로 남하를 하게 되었고 어떤 곳에 도달해 고죽국이란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시기는 사기색은에 따르면
상나라의 건국 시기가 엇비슷한 기원전 1600년경이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저명한 고고학자 그 소병기는 하나라 시대에 이미 발해 연안에는 하나라를 방불케 하는 강력한 방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면서 고죽국이 상나라보다 먼저 세워졌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했어요. 고죽국이란 이름은 백이숙제 일화 때문에 낯설지가 않지만은 실제 고죽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나는 우선 어디에 위치해 있었던 나라인지 그것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백이숙제가 유명하니까 그들이 고사리만 먹다 나중에 굶어 죽었다는 그 수양산을 찾으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문헌마다 위치가 다른 데다가 백이숙제 스토리가 유명하니까 요즘은 지역마다 자기네 산이 정통 수양산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바람에 그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한번 열거를 해볼까요? 감숙성 위원 수양산, 섬서성 주지 수양산, 산동성 창악 수양산, 산서성 영제 수양산, 하남성 언사 수양산, 하북성 란현 수양산, 하북성 천안 수양산. 시대에 따라 지명이 바뀐 경우도 많고 문헌마다 그 지역도 달라요. 한나라 때 펴낸 한서는 현재의 그 객좌 일대를 가리키는 영지현서를 내놓았고, 당나라 때 편찬된 통전이나 괄지지는 현재의 당산시와 진앙도 사이에 노령현 서를 내놓았으며, 청나라 때 펴낸 성경통지는 현재의 그 조양시 일대를 가리키는 유성현 서를 내놓았고, 그 요동지는 산해관 부근서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2003년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펴낸 중국 고고학은 고죽국이 현재 당산시 바로 위쪽에 위치한 연산 이남 지역이었다면서 기원전 660년경 패망한 뒤로는 지금의 북경, 천진, 당산 등 고죽국 영토가 모두 연나라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에 편찬된 산해경에는 좀 묘한 얘기가 나와요. 동해 안쪽 북해 모퉁이의 나라가 있는데 이름하여 조선이라고 한다. 여기서 동해를 황해, 북해를 발해로 바꾸면 그 모퉁이에 위치했던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죽국이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청동 술독. 1973년 3월 6일 객좌현 북동마을 남쪽 언덕에서 건축회사 직원들이 돈을 파서 댐을 쌓고 있었다 그래요. 그 정오가 될 무렵에 한 직원이 갑자기 지표면 30cm 밑 자갈 속에서 그 매끄러운 석판을 발견을 했어요. 이 직원들이 석판을 달라붙어 들어 올리자 그 안에 청동기 6점과 술독 5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갑골문이 새겨진 뢰, 곧 술독도 하나 있었는데 그 겉모양은 이랬습니다. 술독 안쪽에는 그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그 왼쪽은 술독 입구 안쪽을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그걸 더 확대해 찍은 사진입니다. 이걸 다시 탁본한 사진은 이렇습니다. 이 갑골문을 오늘은 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떻겠어요? 한번 풀어보기로 할까요? 맨 위쪽은 아비부자입니다. 내가 한자 1강에서 강의한 바가 있는데 아비부자의 발전 과정을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왼쪽 탁본 맨 위의 그림은 오른쪽 갑골문과는 그 반대로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같은 겁니다. 삼지창은 그 사람의 손이고 삼지창 옆에 세로작대기는 그 남자 생식기예요. 인청이 드문 고대 사회는 인구 증식을 위한 자손 번영이 최대 미덕이었기 때문에 동양인뿐 아니라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도 남자 생식기를 숭배하는 그 민속신앙이 있었어요. 손으로 생식기를 붙들고 있는 이 그림은 성년 남자의 생식 기능을 강조한 걸로서 이로써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된다 라는 뜻에서 생겨난 글자예요. 금문과 소전은 이걸 이어받았고 네 번째 해소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아비부자로 정착했습니다. 왼쪽 탁본을 보세요. 두 번째 점인데요. 이거는 오른쪽의 갑골문 또는 금문의 네모나 동그라미와 같은 겁니다. 갑골문을 보면 그 무슨 돌덩이 같이 생겼는데 흰색으로 나타낸 것도 있고 검은색으로 나타낸 것도 있어요. 이는 돌덩이가 아니라 정년하기 전에 구리 덩어리를 스케치한 거예요. 동괴. 이 구리 덩어리는 돌덩이보다 훨씬 더 단단한 물체이기 때문에 그런 단단한 몸을 지닌 남자라는 데서 장정이라는 뜻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동괴, 구리덩어리가 소전에 오면 무슨 화살표처럼 바뀌었다가 해서에 와서 이를 더다듬은 넷째 천간 정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탁본의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그 왼쪽은 여자 그림이고 오른쪽은 아들 그림인데 이거는 그 오른쪽에 무릎 꿇은 여자와 아들을 그린 갑골문과 같은 거예요. 고대엔 아들을 많이 낳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릇 미인은 호라 일컫는다. 라고 했던 거죠. 공동체의 힘이 되는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은 좋은 일이다. 여기서 좋다는 뜻이 생겨난 거예요. 금문이나 소전은 갑골문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여자 그림이 여자 여자, 아들 그림이 아들 자자로 바뀌어 좋을 호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탁본의 그 네 번째 그림은 오른쪽에 가로 Y자를 표시한 걸로 보이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 Y자와 세 번째 호자를 합쳐 외로울 고자로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 호자와 Y자를 합치면 외로울 고자가 되는지. 그러나 이학근 등 사학기의 거물들의 해석이 그러하니까 일단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탁본 다섯 번째 그림은 오른쪽 갑골문과 같은 건데 이거는 대나무 가지와 거기 달린 길쭉하고 작은 잎을 스케치한 거예요. 근무는 풀초나 숲을 인자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길쭉한 그 대잎을 위로 향한 화살표 2개로 표시를 했고 세 번째 소전에 오면 잎을 더 밑으로 늘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대죽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탁본 여섯 번째 그림이에요. 여섯 번째 그림은 그 겉모양이 오른쪽에 갑골문과 같아요. 고대인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자기들 사는 곳을 자유로 왕래할 수 있도록 사당 둘레에 오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아자는 바로 그 길 모양을 취한 거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자는 본래 사당이나 귀신이 사는 이 세상 이외의 세상, 다시 말하면 버금가는 세상이었으나 뒤에는 훗날에는 단지 버금이라는 뜻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죠. 근문이나 소조는 큰 변화가 없고 다섯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다듬은 버금 아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탁본 일곱 번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버금 아자 안에 그려져 있어요. 이게 갑골문과 같은 글자라고 이학근은 단정을 했어요. 갑골문 그 왼쪽은 머리를 길게 기른 여인이고 오른쪽은 그 삼지창, 곧 사람의 손이죠. 그리고 가운데 그 세로 작대기는 비녀 또는 빗인데 이거는 여인이 머리에 비녀를 꽂거나 빗으로 잘 다듬는다 그런 뜻이죠. 머리카락은 가늘기 때문에 이 글자로 미세하다, 작다는 뜻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무는 갑골문을 이어받았으나 세 번째 소전에 오면 긴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었고 왼쪽에 조금 걸을 척자를 추가해서 그 빗질하는 그 동작을 강조를 했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그 머리털이 산, 그리고 사람의 몸이 한일자, 그리고 안석괴자에 조금 엉뚱한 글자로 변해가지고 작을 미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 소전이나 해서는 당초에 그 갑골문과 달라진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고죽고. 자, 이제 술독에 새겨져 있던 갑골문의 뜻을 좀 해석해 보기로 할까요? 첫 번째 글자는 아비부, 두 번째는 넷째 천간 정, 장정정,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외로울 고. 나는 사실 이게 조금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외로울고, 다섯 번째는 대죽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버금 아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작을 미자. 결국 이렇게 해서 갑골문의 글자는 부정고죽 아미의 여섯 글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글자가 새겨진 술독을 부정고죽 아미 뢰라는 건 술독이란 뜻이에요. 부정고죽 아미 뢰, 또는 줄여서 부정고죽 뢰, 또는 더 줄여서 고죽 뢰, 또는 아미 뢰 등으로 부릅니다. 우선 이 여섯 글자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아미는 무슨 뜻이냐? 이 아미는 고죽국의 제10대 왕, 10대 국왕 아미를 가리킵니다. 이게 밝혀지자 고고학계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어요. 미궁에 빠져있던, 또는 전설로만 여겨지던 고죽국의 실체가 갑골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자 고죽국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고죽국의 청동기는 은허에서 발굴된 청동기보다도 시기나 제작 기술 면에서 더 앞선다는 평도 있어요. 그런데 아미의 그 아자는 그 상나라의 관직인 아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높여서 아경이라고도 불린 이 아관은 상나라의 그 전복과 제사 및 군사를 관장하는 그 요직이었다 그래요. 재정일치의 상나라였기 때문에 이 전복과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플러스 국방을 담당하는 군사도 중요한 거죠. 이 세 가지 일을 관장하는 요직이 아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독에 새겨져 있는 아미는 고죽국 국왕으로 상나라의 전복과 제사 및 군사를 관장하는 최고 관직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미의 아들인 아빙 역시 고죽국의 11대 왕이면서 동시에 상나라의 아관이었다 그래요. 놀라운 것은 고죽국 10대 왕 아미가 누구냐 하면 바로 고사리를 먹고 죽었다는 그 백이숙제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계승의 원칙 때문에 망설이다가 마침내는 사랑하던 셋째 아들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그러자 숙제는 마땅히 큰형 백이가 왕이 되어야 한다면서 달아났고, 백이는 부친의 뜻을 알리기 때문에 거스릴 수가 없다면서 또 달아났어요. 그 바람에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11대 아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이 숙제의 아버지인 아미왕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게 바로 술독에 적혀있는 부정고죽 아미의 부정, 곧 아버지 정이에요. 이제 6글자 중 남은 글자는 고죽 2글자인데 이건 당연히 고죽국을 가리키죠. 이 고자에 대한 해석에 나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지만은 어쨌든 그 죽자 하나만으로도 이 나라 이름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 그래요. 고죽국의 죽자죠.
따라서 부종고죽아미의 그 6글자는 고죽국왕 아미가 아버지 정을 위해 만든 그 술독이라는 뜻이 된다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사 작업에 참여했던 고고학자 곽대수는 술독의 그 조형으로 볼 때 3300년 전 상나라 말기의 기물에 속한다 그랬고, 북경대 교수 당라는 이 술독이 발견된 객좌, 조양 일대가 고죽국의 범위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로써 고죽국의 존재는 사실로 드러난 셈이죠. 진황도와 조양시 중간 지점에 고죽영자라는 마을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먼 옛날 고죽국의 나라 이름이 지명에 살아남았던 케이스가 아닐까 보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고죽영자가 고죽국의 수도였다는 설도 있기는 하지만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조양시를 고죽국의 수도였다고 보기도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술독의 그 갑골문 해독에서 드러난 것처럼 고죽국왕이 상나라 아관이었다면, 그래서 상나라의 전복과 제사에 참여하는 입장이었다면, 조양시는 상나라 수도인 은호 또는 안양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강희 천머리에 언급한 기자가 상나라 유민 수천 명을 이끌고 걸어가기에도 너무 먼 거리가 아니었느냐 하는 점이죠. 더구나 기자가 유민들을 이끌고 평양까지 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마천의 사기는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멸한 뒤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라는 식으로 기록해 놓았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조선조에서는 평양에다가 가짜 기자묘까지 만들어가며 그 부산을 떨었지만, 또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중국인은 지금도 기자조선서를 줄기차게 퍼뜨리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나라 잃은 슬픔에 유민을 이끌고 조상의 고향으로 떠난 기자를 언제 조선으로 봉했다는 건지, 설령 봉했다 하더라도 기자가 그걸 받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이형구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상나라 청동기가 요하 이동 지역에서는 보이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설령 기자조선이 있었다고 쳐도 조양 이서 지역이지 평양 부근은 절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기자는 요하를 건넌 일이 없어요. 그리고 왕이 된 일도 없고, 기자를 기후라고도 부르기는 했는데 이건 상나라에서 붙여주었던 타이틀이지 주나라의 제후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고죽국이 상나라가 건재할 무렵엔 창주 부근에서부터 북경과 천진, 당산 그리고 만주의 조양 저편까지였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북경이 낙랑이나 조선이라는, 그리고 조선이 고죽국이라는, 그리고 그 땅이 나중엔 고구려가 되었다는 고대 문헌의 기록들과 맞아 떨어지거든요. 고구려가 자기들 코앞까지 와 있었으니까 위협을 느낀 수나라나 당나라가
싸움을 걸어왔던 거예요. 저 멀리 압록강 위나 한반도에 위치해 있었다면 그 무슨 관심이나 두었겠어요? 고고학자 소병기는 상나라 조상은 남쪽으로는 연산에서 북쪽으로는 백두산과 흑룡강까지 이른다고 단언을 했어요. 막 고죽국의 영역이 만주 전체였다는 얘기죠. 고죽국이란 나라 이름은 훗날 고구려 왕족에 붙이던 고추가라는 호칭이 고죽으로 바뀌면서 생겨난 이름일 거라고 신용하 교수가 추정을 했는데, 나는 고죽국이 끼고 있던 그 발해라는 바다 이름에 주목을 합니다. 발해의 한자는 쏠발자에서 발끈할 발자, 안개낄 발자 등으로 시대에 따라 바뀌었지만 그 발음, 발만은 밝다는 뜻에서 온 우리말이었거든요. 밝게, 밝은 해가 발해예요. 이걸 한자로 표기한 게 발해예요. 그러니까 훗날의 그 발해는, 발해라는 나라는 바다 이름에서 온 게 아니라 발해, 밝은 해, 발조선에서 유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발해의 고대 이름이 뭐였느냐? 나는 그게 고죽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나라와 고죽국. 모두에서 고죽국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상나라를 세웠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자 다시 선조들의 고향인 고죽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상나라 사람이 진짜 고죽국에서 내려간 게 맞느냐? 그게 진짜냐? 이런 의문에 대한 증거를 좀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기원설화입니다. 알을 먹고 시조를 낳았다는 상나라 난생설화는 북부여, 고구려, 만주족, 그리고 신라 가야 전설에 다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 문헌적 사료인데, 순자에 보면 현왕설이 소명을 낳고 지석에 살다가 상나라로 옮겼다라고 했고, 세번에 보면 설은 박에 살았고 소명은 지석에 살았다고 해서 둘 다 지석이 상나라 사람의 기원이라는 걸 밝혔어요. 그런데 회남자에 요한은 지석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 결국 상나라의 기원은 요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은어문화와 홍산문화의 연계성이에요. 내가 한자 19강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옥룡은 홍산문화에서 기원한 것으로 상나라 것과 흡사하고, 상나라의 청동기와 토기, 하가전 문화의 청동기와 토기가 모양이나 문양면에서 아주 흡사합니다. 네 번째 증거는 인골의 유전학적 분석 결과인데, 은어 유적지에서 나온 상나라 귀족의 시신들은 죄다 동국방 인종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다섯 번째 증거는 상나라 그 도성의 방향인데, 은어 말이에요. 은어의 방향인데 그 중심축이 묘하게도 동북쪽으로 13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고향에 대한 짙은 향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고고학자
박대순이 지적을 했는데, 은어에서 13도 동북쪽이면 고죽국이 자리 잡고 있던 적봉 쪽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증거는 언어인데, 상나라 사람의 초기 언어는 우리와 같은 알타이어족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갑골문도 우리식이었는데, 주나라 이후 화하족이 빌려다가 쓰면서 현재와 같은 SVO식의 문장 구조로 바꾸게 된 거죠. 중국의 학자들은 고죽국이 마치 상나라의 제후국이었던 것처럼 말하고, 또 얼핏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가령 고죽국의 국왕이 상나라 아관이었다는 대목이 그런 인상을 주죠. 하지만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상나라와 고죽국은 아주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예요. 상나라에서 고죽국은 친정집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랬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첫째는 양국의 뿌리가 같았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고죽국의 국왕이 상나라의 왕조에 재직하는 것 외에도 두 나라는 서로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갑골문에 보면 부죽, 초죽, 죽첩 같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고죽국 여인이 상나라 왕실에 시집간 사람을 일컫던 단어예요. 모죽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상나라로 시집간 고죽국 부인, 곧 부죽이 상나라 왕의 자손을 낳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지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실은 왕자를 낳은 왕비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왕실 간의 그 밀접한 혈족 관계는 고죽국의 지위를 더욱 각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따라서 중국 학자들이 주장한 것 같은 상나라의 제후국 같은 성격이 아니었어요. 셋째는 두 나라 사이에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상나라 초기에는 북방의 그 융적이 강해져 가지고 여러 번 남진할 기세였죠. 고죽국의 존재는 이들을 북방 세력을 번번이 막아내는 견고한 그 장벽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나라 국방의 실로 중대한 공헌을 해왔던 거예요. 앞에서 나는 고죽국 국왕이 상나라 아관을 겸직하면서 전복과 제사를 주관하고 동시에 군사를 관장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바로 북방 세력에 대한 군사적 방비였던 거죠. 이제 고죽국의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는 밝혔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던 고조선 그 자체였는지, 아니면 어떤 학자의 말처럼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는지, 제후국이었다면 단군조선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등 아직은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